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거칠고 차가웠다. 특히 은평구의 오래된 주거지 구역은 눈이 쌓이면 더 깊은 고요와 외로움이 함께 내려앉았다. 그곳 언덕 위 반지하방에서 15살 한아름은 낡은 전기장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벽지를 흔들고 오래된 난방기는 더 이상 따뜻함을 약속하지 않았다. 아름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부드럽고 조용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원, 그녀는 새벽부터 병원 청소일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볼이 푹 꺼진 얼굴, 마른 체형, 손등엔 고무장갑의 자국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엔 언제나 딸을 향한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었다. 네, 엄마. 곧 일어날게요. 아름은 겨우 눈을 떴다. 방은 한눈에 다 보일 만큼 작았고 가구라고는 오래된 책상 하나, 옷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구석엔 포장지도 뜯기지 않은 라면 상자가 쌓여 있었고 식탁 대신 쓰이는 탁자 위엔 고지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빨간색으로 체납 도장이 찍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리고 가장 무거운 부담인 월세 고지서가 시선을 잡았다. 지원은 작은 도시락통을 꺼내 아름에게 건넸다. 오늘 점심이야. 꼭 먹어야 해, 알았지? 뚜껑을 열어보니 김과 단무지를 말아 만든 김밥 몇 줄, 그리고 계란말이 한 조각이 전부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아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엄마. 근데 엄마는요? 지원은 밝게 웃었다. 나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아름은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청소 노동자에게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엄마는 매일 자신의 식사를 건너뛰고 딸을 먼저 챙기고 있었다. 엄마가 나간 후 아름은 조심스레 교복을 입고 학교 갈 준비를 했다. 가방에 도시락을 조심스레 넣고 마지막으로 탁자 위 고지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번 달은 정말 벼랑 끝이었다. 다음 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퇴거 통보가 내려올 예정이었다. 밖은 이미 눈이 쌓여 있었다. 녹지 않은 얼음 위로 발걸음을 옮기며 학교로 향하던 길, 아름은 버스 정류장 옆 골목에서 어떤 노인을 보게 되었다. 낡은 군용 코트에 목도리 하나 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는 겉보기엔 노숙자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깊었다. 그 순간 조용히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름은 걸음을 멈췄다. 주머니를 더듬는 노인의 손길이 헛되이 허공을 헤맸다. 그의 눈과 아름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부끄러운 듯 혹은 체념한 듯 아름은 망설이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내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랑 같이 먹는 셈 치면 돼요.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학생. 그건 내 점심이잖니. 아름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다. 아름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을 만큼 친한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굶게 될 것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배고픔이 그녀의 배고픔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졌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맙구나. 아직 이런 아이가 있다니. 내가 오늘 운이 좋은 날이구나. 아름은 작게 인사하고 다시 길을 걸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름의 배는 점점 더 크게 울렸다. 눈은 더 거세게 내렸고 손끝은 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점심을 내어줬던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낯선 목소리와 언쟁이 현관 앞에서 들렸다. 건물 주인 김 여사가 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윤 씨, 벌써 2달이 밀렸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짐 정리하세요. 아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말 그 순간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지친 얼굴로 방에 들어온 후 아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집주인 아주머니 말 다 들었어요.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힘내자. 내일 병원에서 월급 받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 그날 밤, 아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문득 낮에 만난 노인을 떠올렸다. 그분, 그냥 평범한 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롭고 따뜻했어. 그녀는 직감했다.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내일 꼭 다시 가서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아름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다. 아직 밖은 어둡고 창문 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젯밤 내내 떠오르던 그 노인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아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서둘렀다. 오늘은 도시락이 없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 공책 한 권만 넣고 어제 그 노인을 만났던 정류장으로 향했다. 눈은 밤새 더 내렸고 거리에는 제설차가 지나간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정류장은 조용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름은 코끝을 감싸주며 주위를 둘러봤다. 혹시 다른 데로 가셨을까? 그때 뒤쪽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날 찾고 있니? 아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골목벽에 기댄 채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깨를 감싸는 롱코트, 깔끔한 머리, 눈가엔 여전히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뚜렷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내 도시락 덕분에 기운을 차렸단다. 정말 고마웠어. 아름은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노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단다. 사실 난 노숙자가 아니야. 아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가볍게 손짓하더니 뒤에 정차된 검은색 차량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차량 옆에는 운전기사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문이 열렸고 차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내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내 이름은 장현석이야. 진성그룹의 회장이지. 아름은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진성그룹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교육, 바이오, 건설, 유통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중의 재벌이었다. 아름은 그 이름을 학교 교과서와 뉴스에서 수없이 들어봤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회장님이세요?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단다. 내 이름도 재산도 지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아름은 어제 있었던 일이 천천히 떠올랐다. 추운 날, 배고픈 사람에게 도시락 하나를 건넸을 뿐인데 그것이 이런 일로 이어지다니. 그래서 절 일부러 시험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 너는 시험한 게 아니라 나를 일깨워준 거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람으로 봐준 첫 번째 아이였어. 장현석은 조용히 차문을 닫고 그녀를 벤치로 이끌었다. 눈이 그친 골목에 둘은 나란히 앉았다. 내게는 손자가 하나 있어. 장윤재. 나와 함께 회사를 이끌 후계자지.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이상해. 외부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고 회사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어. 그럼 그분이 회사를 팔려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내가 건강이 나쁘다는 걸 알고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 아름은 이야기가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여중생이었던 자신이 오늘은 대기업의 회장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에요. 장현석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진 시선이 필요해.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눈 윤재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대신 너와 내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원한다면 장학금, 거처, 생활 지원까지. 너희가 더 이상 고지서와 월세에 떨지 않도록. 아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지친 얼굴, 벽에 붙은 고지서, 차가운 방바다. 그리고 어제 자신이 도시락을 건넸을 때의 따뜻한 감정. 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장현석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맙구나, 아름아. 이제부터 너는 진성그룹의 특별 인턴이야. 학교가 끝난 후 본사로 윤재 곁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나에게 전해줘. 그게 전부야. 그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차의 문이 열렸다. 운전기사는 이미 그녀를 태울 준비를 마쳤다. 차 안에 앉은 아름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눈은 여전히 하얗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제 한아름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차 안에서 내린 한아름은 여전히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교복 차림으로 고급 승용차에 타고 대기업 회장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졌다. 발을 땅에 딛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과서에 눈을 두고 있지만 장윤재라는 이름과 특별 인턴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눈발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혼란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수업이 끝난 후 아름은 평소처럼 곧장 집으로 향했다. 아직 본사 출근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에게 무언가 희망이 생겼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또 다른 현실을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윤 씨,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바로 퇴거 조치 들어갈 거예요. 건물주 김 여사는 두 팔을 가슴에 끼고 서 있었고 어머니 윤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이미 작성된 퇴거 예고서가 들려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곧 받을 월급이 있어서 그 돈으로 꼭. 그 말 2달째 듣고 있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더 이상 말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떠난 뒤 지원은 조용히 문을 닫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아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또 밀렸어요?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번 주에 월급 들어오면 우선 절반이라도 내보려고. 김 여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엄마,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넌 지금 공부가 제일 중요해. 그것만 잘하면 돼. 나머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들었지만 아름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이미 그녀는 오늘 아침부터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 세계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 멀고도 낯선 세계였다. 잠시 후 아름은 핸드폰으로 장현석 회장이 알려준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진성그룹 본사, 강남구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아름은 단정히 머리를 묶고 최대한 깨끗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교복 위에 롱패딩을 걸치고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표정을 지었다. 가슴 속에선 여전히 긴장이 소용돌이쳤다. 버스를 3번 갈아탄 끝에 그녀는 진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다. 정문 앞엔 고급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구에서 직원용 출입카드를 확인하는 보안요원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학생, 여긴 어디 오셨어요? 아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특별 인턴으로 왔어요.
회장님께서 연락하셨을 거예요. 제 이름은 한아름입니다. 보안요원은 통신기로 무언가를 확인한 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회장님 지시 있었습니다. 38층으로 올라가세요. 전담 인사팀장이 대기 중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아름은 계속해서 깊은 숨을 쉬었다. 38층 버튼을 누른 손이 떨렸다. 층마다 울리는 띵 소리가 머릿속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라는 중년 여성 박지훈 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아름 학생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회장님과의 연락은 저희 인턴 관리팀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인턴증과 비상 연락망부터 드릴게요. 아름은 고개를 숙이며 따라갔다.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보안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만큼 여긴 실적과 결과로 평가받는 곳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같이 일할 파트 담당자예요. 전략기획실의 송지훈 대리입니다. 지훈은 젊고 친절한 인상이었지만 약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학생, 인턴이라고요? 네. 요즘 회장님께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여기 있으세요. 지훈의 말에는 편하게 있으라는 말과 함께 감시하고 있겠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첫날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팀 소개로 마무리되었다. 돌아가는 길, 아름은 도시의 불빛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그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군가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때로는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역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도시락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날 밤, 한아름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아침에는 눈 속의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저녁에는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안에서 대기업 임직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서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선 친구들의 대화, 선생님의 수업, 교과서의 글자마저 멀게만 느껴졌다. 아무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그녀를 고립시켰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구내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고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수업이 끝나자 그녀는 곧바로 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어제보다 한결 익숙한 발걸음으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갔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송지훈 대리의 지시로 장윤재 상무의 사무실 근처에서 업무 보조를 맡게 되어 있었다. 장윤재, 회장 장현석의 손자, 그리고 아름이 관찰해야 할 대상. 처음 마주한 윤재는 예상과 달리 아주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엔 여유가 있었다. 그는 아름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간단한 문서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시켰다. 학생인데 이런 데까지 와서 힘들지 않아? 회장님께 직접 추천받았다고 들었어. 네, 아직 많이 낯설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좋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인간적이었다. 아름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회장님은 윤재가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눈앞에 그는 지적인 이미지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훌륭한 리더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름은 점점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다. 매일 저녁 회장실로 올라가 보고를 올렸고 장현석 회장은 그녀의 관찰을 진지하게 들었다. 어때? 윤재는 어떤가? 정말 친절하고 직원들에게도 예의 바르세요. 아직은 수상한 점은 딱히 못 느꼈어요. 그래. 그 아이는 겉으로는 항상 완벽했지.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비밀리에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 어떤 투자자인가요? 미국계 사모펀드 루미나 캐피탈.
한국에 들어와 대형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 중이지. 아름은 낯선 이름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현석은 그녀에게 그 펀드와 관련된 문서가 어딘가 윤재의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 했다. 혹시 그가 직접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그것이 바로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오후 윤재는 외부 미팅이 있다며 회사를 잠시 비웠다. 지훈 대리 역시 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 전략기획실에는 아름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윤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고요하고 정돈된 책상,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 벽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사무용품과 업무일지가 들어있었지만 세 번째 서랍에서 그녀는 한 묶음의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Project Orion, confidentiel. 손이 떨렸지만 아름은 봉투를 열었다. 내부에는 다수의 계약서, 미팅 노트, 이메일 출력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엔 루미나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한 문서엔 윤재의 서명이 있었고 자산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핸드폰을 꺼내 서류들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고 책상 서랍을 닫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아직 있었구나. 돌아온 윤재가 놀란 듯 물었다. 네, 정리 마무리하다가. 괜찮아.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도 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지만 아름은 그의 눈빛 속에 뭔가 낯선 기운을 느꼈다. 그녀가 서류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눈치챘을까? 그날 밤 회장실에서 장현석은 그녀가 가져온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확실한 증거다. 윤재가 회사를 외부에 넘기려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아름은 사진 중 한 장에 눈이 멈췄다. 윤재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상대의 이름은 그녀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과 겹쳐 있었다. Kang Seojin. 지훈 대리의 상사, 전략기획실 본부장이자 회장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인물. 회장님, 이분 진성그룹의 간부 아니신가요? 장현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강세진이 왜 여기에? 무언가 더 복잡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한아름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강세진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진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회장 장현석의 최측근, 직원들 사이에서도 무결점의 브레인으로 불리던 인물. 그런데 그런 그가 루미나 캐피탈과 윤재 사이의 거래 문서에서 언급되다니. 다음 날 학교 수업은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어가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희미한 잡음처럼 느껴졌고 그부들의 웃음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끝나자 곧장 다시 회사로 향했다. 38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의 문서들도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아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특히 강세진 본부장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면 문 너머에서 어떤 비밀이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아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업무를 마쳤다. 송지훈 대리 역시 예근 일정으로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다. 아름은 기회를 틈타 회사 인트라넷에서 강세진의 경력과 활동 내역을 검색해 보았다. 그의 이력은 눈부셨다. 20대 후반에 미국 유학 후 진성그룹에 입사, 이후 15년 동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임원 자리까지 올라왔다. 회장과의 신뢰관계는 탄탄했고 내부 프로젝트 대부분의 핵심 기획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다. 최근 몇 개월간 강세진의 공식 활동 기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회의 참석 빈도도 낮아졌고 주요 결제 문서에서도 그의 서명이 빠지기 시작했다. 마치 스스로 그림자처럼 물러나는 듯한 움직임. 그녀는 고민 끝에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장현석은 자료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진이. 그 아이는 내 곁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나를 많이 도왔지. 그런데 왜?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다. 최근 내가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는데 혹시 그중 누군가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아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 본부장님이 회장님의 건강 정보를 외부에 흘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장현석은 손을 턱에 괴고 생각에 잠겼다. 아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증거가 없다면 모두가 의심에 불과했다.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시락을 내어주던 마음처럼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며칠 후,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아름은 일부러 회사를 더 늦게 나갔다. 지훈 대리 역시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녀는 강세진 본부장이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내부는 차갑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넓은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 모니터 2대, 그리고 책장에 꽂힌 각종 전략 보고서들이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회의 자료, 마케팅 계획, 예산표 등이었지만 책상 한쪽 구석에 작은 서류함 속에서 눈에 띄는 문서가 있었다. Private, Lumina Capital Internal Memo. 그 문서엔 루미나 캐피탈이 진성그룹 인수를 준비하며 내부 협조자를 통해 주요 정보를 받아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KSJ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이는 강세진의 이름을 연상케 했다. 아름은 문서를 급히 사진으로 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다시 자리에 정리해두었다. 퇴근하는 길, 그녀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냈다. 장현석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확실하군. 루미나 캐피탈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 인물은 윤재가 아니라 강세진이었어. 그럼 윤재 상무님은? 모르겠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이 거래에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 겉으론 그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진이 배우일 가능성이 크다. 아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의 판단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 윤재는 배신자라 믿고 감시해왔지만 혹시 그는 단순히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제 어쩌시려고요? 세진을 공개적으로 제압할 수는 없어. 그건 곧 진성그룹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야.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뒤를 막아야 해. 너는 계속해서 윤재 곁에 있어줘. 그 아이가 진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날 밤, 아름은 창밖의 도심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단순히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한아름은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세진 본부장이 루미나 캐피탈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고 회장님도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윤재 상무의 정체는 모호했다. 그는 진짜로 거래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이용당한 걸까?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처음 도시락을 내어주던 순간부터 기록해왔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날, 그 눈빛, 그 말투, 그리고 윤재가 보여준 작은 친절들. 분명 그 안엔 위선만 있진 않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은 결심했다.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관찰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 물어봐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윤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상무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윤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너무 긴장하진 말고 이야기해봐. 아름은 준비해온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나왔다. 혹시 루미나 캐피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윤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아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쪽과 접촉한 적 있어. 하지만 넌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거니? 그냥 회사를 둘러보면서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잘 들어. 내가 하는 일은 회사를 위한 일이야.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 그룹의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거지. 회장님은 너무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도 1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하지만 자산을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건 매각이 아니라 분산이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 회사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강세진 본부장이 협력하고 있긴 해. 그는 훌륭한 전략가고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름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한쪽에선 배신자로 지목된 강세진을 전략가라고 말하는 윤재.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강세진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걸까? 그럼 회장님께는 왜 말씀드리지 않으셨어요? 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분은 이미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 무슨 일이든 당신 방식대로 하셨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지. 아버지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장태진 전무. 너는 모를 거야. 10년 전 회장님의 장남이자 진성그룹의 차기 후계자였지. 하지만 그는 너무 완벽하려고 했고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했어. 아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때 나는 겨우 중학생이었어. 그리고 회장님은 그 이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 마치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날 경계하는 것 같았어. 윤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아름은 그제야 윤재의 고요한 눈빛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을 보았다. 상처,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분노. 그날 저녁, 아름은 회장님은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다. 장현석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가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태진이, 나의 첫째 아들. 나는 그의 마지막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름은 조용히 기다렸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윤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태진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더 차갑게 대했고 더 엄격하게 평가했다. 상무님은 강세진 본부장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회장님은 배신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장현석은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게 내 탓일지도 모르겠구나. 윤재는 이용당하고 있을 뿐인데 나는 그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들었지.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밤의 불빛들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아, 이제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다. 윤재를 다시 한번 지켜봐줘. 그 아이 안에 남아있는 순수함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름은 처음으로 윤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그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것인지. 이제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감정과 판단 사이에서 더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했다. 일요일 오전, 한아름은 진성그룹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회장님의 요청대로 장윤재 상무를 좀 더 이해해보기로 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여러 지난 며칠간 정리한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다. 윤재의 말, 표정, 행동, 그리고 그가 언급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다. 전략기획실의 전직 팀장이었고 지금은 그룹의 교육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우 씨였다. 그는 회장님의 요청으로 아름과 만남을 가지기로 한 사람이었다. 윤재의 과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한양, 맞지요? 회장님께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주문한 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재 상무님에 대해 궁금하다 했지요. 그래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복잡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늘 2인자로 살아왔어요. 회장님의 장남, 장태진 전무가 있었으니까요. 회사 안팎에서 모든 관심은 태진에게 쏠렸죠. 윤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그 속엔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도 상무님을 냉정하게 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회장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이세요. 특히 태진 전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엔 더더욱 마음을 닫으셨죠. 윤재는 그런 회장님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자랐고 결국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상무님도 회사를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네, 미국 유학 시절 그는 진성그룹과 관련 없는 길을 걷고 싶어 했어요. 의료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강한 권유와 가족이라는 무게 앞에서 그는 결국 다시 돌아왔고요. 아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윤재의 차분한 눈빛, 침착한 말투, 그리고 늘 정해진 루트를 따르려는 모습.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체념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결국 상무님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닌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던 거네요. 김성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내린 선택들이 항상 옳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누구보다 진성그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름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상처와 외로움을 마주하게 되면 판단이 더 어려워졌다. 회장님의 말처럼 윤재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오래된 상처 위에 쌓아올린 누군가의 유산이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한 아름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쁘게 움직이는 걸 목격했다. 모두가 긴급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윤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오늘 오전 11시에 주요 임원진 대상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하니 모두 만전을 기해주세요. 지훈 대리가 속삭이듯 아름에게 말했다. 이번 발표는 꽤 중요해. 윤재 상무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 발표인데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서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지. 아름은 숨을 들이쉬었다. 회장님도, 윤재도, 그리고 자신 역시도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윤재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대형 화면엔 프로젝트 허라이전 2025 전략 로드맵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진성그룹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조리 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외부 자본 유치, 구조 개편,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까지.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름은 윤재의 말이 단순히 사업 계획을 넘어서 자신이 오랫동안 눌러온 고민과 열망,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세진 본부장이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윤재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아름은 알 수 있었다. 이 순간 그가 윤재의 발표를 단순히 경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윤재는 짧게 아름에게 말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날 오해할 거야. 하지만 적어도 난 내 방식대로 회사를 지키고 싶어. 아름은 그 말 속에서 묘한 결심을 느꼈다. 윤재는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곳엔 신념과 야망, 배신과 충성, 상처와 용서가 모두 얽혀 있었다. 그리고 아름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진성그룹의 월요일은 유난히 무겁게 흘렀다. 장윤재의 프로젝트 허라이전 발표 이후 임직원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렸다. 일부는 그가 보여준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사고를 높이 평가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 안에 숨겨진 분산 매각의 의도를 경계했다. 한아름은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강세진 본부장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곧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관련 뉴스가 인터넷을 강타했다. 한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였다. 단독 진성그룹 회장 장현석, 인지기능 저하 증세, 내부 보고서 입수. 아름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다. 기사에는 회장이 최근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 내용 일부가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진단서, 스캔본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강세진이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확신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는 그룹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고 외부에 알려질 리 없는 정보였다. 의도는 분명했다. 회장의 권위를 흔들어 윤재가 추진하는 전략을 무책임한 세대 교체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오전이 되자 사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일부 임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움직이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회장실 앞까지 찾아와 진실을 밝히라고 항의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아름에게 걸려왔다. 한아름 학생이죠? 나는 MBC 시사보도팀의 정우찬 기자입니다. 혹시 회장님의 건강 상태나 최근 윤재 상무님의 인수 관련 건에 대해 들은 게 있으신가요? 아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는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마치 그녀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학생이 회장님의 특별 인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학생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전화를 끊은 뒤 아름은 깊은 숨을 쉬었다. 누군가 그녀의 존재를 외부에 흘렸고 언론은 이를 이용해 회장과 윤재 모두를 흔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윤재가 사무실로 아름을 불렀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가리켰다. 이건 내가 최근에 찾은 문서들이지? 아름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몰래 촬영했던 문서들인데 윤재는 그 원본을 갖고 있었다. 강세진 본부장이 너를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루미나 캐피탈과의 계약도, 새로운 구조 개편도, 어쩌면 난 조종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아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상무님은 이 계약을 멈출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돼. 이 안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어. 그는 눈을 들어 아름을 바라보았다. 이제 너만이 가능해. 너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 그 누구보다 순수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다음 날 진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장 장현석은 건강 이상설과 후계자 논란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아침 회장실, 장현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내가 나서면 언론은 내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해석할 거다. 내가 나서줘야 한다. 아름아.
내가 처음 그 도시락을 내어주던 그 마음처럼 세상 앞에 서줘야 해. 그녀는 침묵했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그저 학생일 뿐이고 이 회사의 권력 다툼에 끼어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한아름이었다. 처음 몇 초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집중되자 입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곧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름입니다. 진성그룹의 특별 인턴으로 몇 주간 회사 안에서 아는 일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회장님과 윤재,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어느 날 눈 속에서 배고픈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드린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배고픈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그리고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더 이상 회장의 건강 문제나 후계자 다툼이 아닌 한 소녀의 진심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이름은 한아름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진성그룹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아름의 진심 어린 발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언론은 더 이상 회장 장현석의 건강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한 소녀가 용기를 내어 던진 말이 대한민국 재계에 의미 있는 울림을 전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다만 모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세진 본부장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루미나 캐피탈과의 접촉 또한 윤재의 전략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장과 주요 이사들은 보다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한 사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세 분이 한자리에 모이셔야 합니다. 한아름은 회장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회장 장현석, 상무 장윤재, 그리고 진성그룹의 초기 창립 멤버였던 김도연 대표. 그는 회장과 오랜 절연 상태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다. 우리 셋이 말이냐. 장현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때가 된 것 같구나. 며칠 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조용한 한정식집. 세 사람은 30년 만에 마주 앉았다. 회장 장현석은 예전보다 야윈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김도연은 흰머리가 성성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윤재는 끝까지 말없이 그 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도연아,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장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도연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는 기다린 적 없어. 다만 내가 돌아오길 바랐지.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장현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30년 전 나는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너를 회사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정상에 섰지만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안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김도현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아. 다만 진성그룹이 더 이상 누군가의 죄책감 위에 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말에 윤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 안에서조차 진심을 나누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들이 때로는 비뚤어졌고 또 어떤 건 오만했습니다.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현석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김도연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이 회사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미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희귀질환 치료제 공동연구개발협약서 초안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자. 진성그룹이 가진 바이오 기술과 내 회사가 가진 인프라를 합치면 상업적 성공은 물론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진짜 유산 아니겠나? 장현석은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윤재도 문서를 바라보며 이 제안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모든 갈등을 치유할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 하자.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장현석의 대답에 김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있던 집안 작은 재단을 떠올렸다. 그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내어 울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야 조금은 어른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진성그룹은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강세진 본부장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임하였고 루미나 캐피탈과의 계약도 공식 철회되었다. 대신 김도연 대표의 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고 윤재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한아름은 다시 조용한 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그녀에게 정식 장학금과 함께 가족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저 조용히 책을 읽고 친구들과 웃고 엄마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요.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도시락 하나가 나를 바꾸었단다. 아름아, 너는 이미 많은 걸 이뤘어. 평범함은 때로 가장 위대한 것이지.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성그룹 건물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도시의 밤은 밝고도 조용했다. 수많은 창문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아름은 생각했다. 자신이 처음 도시락을 내어주던 그 순간엔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 봄 기운이 서울 도심을 천천히 덮기 시작한 어느 아침, 한아름은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도로는 녹기 시작했고 벚꽃 봉우리는 가지 끝에서 조용히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떠난 지 한 달, 모든 것이 다시 평범하게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아름은 반지하 집 앞에서 문을 열었다. 실내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다. 부엌에선 윤지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왔니? 오늘은 너 좋아하는 두부조림했어. 와, 엄마 최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아침 식사를 나눴다. 전기세나 월세 걱정 없이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름은 이제 절절히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과의 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 인턴도 아니고 기자회견에 나서는 주인공도 아니었다. 학교에선 여전히 조용한 학생 중 하나일 뿐이었고 친구들과 웃으며 도시락을 나누는 보통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문득 그 도시락을 건넸던 순간이 떠오르곤 했다. 그날 허름한 외투를 입고 추위에 떨던 노인의 배에서 들려오던 소리. 망설임 없이 도시락을 내어주었던 자기 자신. 그때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못했던 소녀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며칠 뒤 아름은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봉투엔 진성그룹 로고가 찍혀 있었고 발신인은 장윤재였다. 아름아, 다시 펜을 드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지만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 너는 나를 감시하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깊이 이해받은 사람이었어. 그 덕분에 나는 내 안에 숨어있던 나약함과 화해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배울 수 있었지. 희귀 질환 치료제 프로젝트는 곧 첫 임상 단계에 들어간다. 이 길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제 서로를 믿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도 언젠가 그 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
너는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뜻밖의 진실이자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었어. 윤재 드림. 편지를 읽고 난 아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편지지 위의 글씨는 또박또박 힘이 있었고 곳곳에서 그의 진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도시락통을 꺼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도시락. 뚜껑 위엔 아직도 희미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조금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다. 그날 밤 아름은 작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채워나갔다. 어쩌면 이 모든 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처음 도시락을 건넸을 때 나는 그저 한 끼를 나눠주는 마음뿐이었다.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한 작은 용기였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는 회장님의 외로움을 꺼내주었고 윤재 상무님의 분노를 녹였고 내 마음속 두려움까지도 직면하게 했다. 나는 아주 평범한 소녀지만 그 하루는 특별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 며칠 뒤 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발표회가 열렸다. 담임 선생님은 아름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한아름 학생, 너도 발표해보지 않을래? 내가 겪은 일, 조용히라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아름은 결국 무대로 걸어나갔다. 마이크 앞에 서서 교실을 바라보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름입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스펙도 없고 대단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선택 앞에 서 있다면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이야기를 시작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평범한 하루가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번졌다. 누군가는 눈을 비볐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단에서 내려온 아름은 마음 한켠이 무척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 못 이룬 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저 멀리 어디선가 희미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 도시락을 건넬 것이다.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왜냐하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니까.